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의원이 국정조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허수아비고 사무처에 놀아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위원장 대행이 어떻게 답했는지 아십니까? 창피한 얘기지만 인정한다고 했어요. 헌법기관위원장 대행이 본인 입으로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양분한 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물었습니다. 투표용지 한선 축소 결정 언제 알았냐고요? 답변이 어땠는지 아세요? 누구는 모른다. 누구는 보고서 있으니까 알았겠지. 누구는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애매하다.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헌법기관위원 9명이 자기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위원 몇 명이 게을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법기관 하나가 통째로 비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회를 얼마나 흔들었는지 오늘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오늘 가는 길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표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둘째, 그 밑에 어떤 구조가 깔려 있었는지. 셋째, 그 구조가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이 되었는지. 까지 보시면 지난 3년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갑시다. 이건 단순한 선관위 스캔들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의 형해화, 그게 진짜 주제예요. 위원회는 이름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상태, 그게 형해화입니다. 그런데 지상파 메인 뉴스에서 이 한 줄 우리는 허수아비다, 이 발언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뤘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단신 처리예요. 이 정도 발언이면 일면 토비어야 정상인데 묻혀버렸어요. 왜 묻혔을까요? 이 질문은 뒤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해둡시다. 오늘 이 비판은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과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쪽은 선거 결과를 뒤집겠다는 거고 양분함 의원의 비판은 절차를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정반대 방향이에요. 한쪽은 결과를 부정하고 한쪽은 시스템을 고치자는 거고요. 이 둘을 헷갈리면 오늘 얘기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표면부터 들어가 봅시다. 문제의 사안은 투표용지 축소 인쇄 비율을 50%로 정한 결정이에요. 공직선거법 151조 9항을 보면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그리고 본관과 인계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게 뭐냐? 위원 9명이 모여서 의결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게 헌법 114조의 정신이고요. 그런데 축소 인쇄 비율 부분만 규칙에 명시가 안 돼 있었어요. 사무처가 이 빈틈을 어떻게 처리했냐? 사무총장 정결로 넘겨버렸습니다. 정결이라는 게 뭐예요? 위원회 의결 안 거치고 사무총장 결재 하나로 끝낸다는 겁니다. 위원 9명 중에 의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알고 있던 사람조차 거의 없고요. 이게 왜 문제냐? 투표용지 인쇄 방식이라는 건 참정권에 직접 닿는 사항이에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게 참정권입니다. 그걸 내부 결재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헌법 114조와 공직선거법 151조가 왜 있는 겁니까? 법 체계가 통째로 우회당한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양분함 의원이 지적한 게 6월 4일 발행된 시도선관위 입국장 문제예요. 이게 뭐냐 하면 중요한 사안이 이미 발행 단계까지 갔는데도 위원회에서는 거의 논의가 안 됐다는 얘기. 사무처가 절차를 다 굴려놓고 위원회는 나중에 결과만 통보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의결을 받는 게 아니라 통보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양분함 의원이 국정조사장에서 PPT를 띄워요. 그리고 헌법 114조를 하나씩 짚어줍니다.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관위가 법령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위원장 대행한테 묻습니다. 이 규정이 있는지 알고 계셨냐고요. 답이 뭐였을까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헌법기관 위원장 대행이 자기 기관의 헌법 조문을 PPT로 의원한테 배워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장면 자체가 오늘의 결론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양 의원이 그래서 한마디 더 합니다. 다른 위원들도 다 모르고 있었을 거다. 그 말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기들 권한의 근거 조항조차 모르고 임기를 채우고 있었다는 얘기. 그 자리에 누가 앉아도 결정은 사무처가 다 한 겁니다. 위원은 결재란에 도장 찍는 자리 그 이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양분함 의원이 위원들 한 명 한 명한테 물었어요. 그때 답변들이 진짜 압권이에요. 한 위원은
관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위원은 보고서가 있었으니까 알았을 거다. 이렇게 자기 일을 추측으로 답했어요. 또 한 위원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본인도 애매하다고 했고요. 이태학 전 위원장에 관해서도 보고서 있으니까 알았겠지 정도로 추정만 하지 누구 하나 확실히 안다고 답을 못합니다. 양 의원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분들이 왜 중앙선관위원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고요? 국정조사 보고 있는 국민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요?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요. 위원장 대행 본인이 이렇게 인정했어요. 자기도 처음 위원직 권유받았을 때 가고 싶지 않았다. 부정선거 주장이 하도 많아서 국가적 사명감으로 수락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본인이 사무처에 가서 뭘 알 수가 없더라. 권한 자체가 없더라. 그래서 막지 못한 책임을 막중하게 느낀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법기관 위원장이 국회에서 한 답변이에요. 자기는 도장만 찍는 처지였다고 인정한 겁니다. 9분의 1 의결권만 있을 뿐 사무처에는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위원회법과 사무총장 규정이 서로 충돌해서 입법 자체가 모순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본인도 알았는데 못 고친 거예요. 30년을요. 자, 그러면 답이 간단해 보이죠? 사무총장 처벌하고 전결 규정 폐지하면 끝. 그렇게만 끝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전결 규정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그렇게 굴러왔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사전투표 소쿠리 사태.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겼다가 난리가 났던 그 사건이요. 그때부터 4년을 연구만 했어요. 위원장 본인 말로 4년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4년 연구의 결과가 뭐냐? 똑같은 구조의 또 다른 사고예요. 이건 한 명의 잘못이 아닙니다.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신호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표면을 닦아도 같은 곳에서 같은 사고가 또 납니다. 왜 그런지 따라가 봅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인데요. 그 고양이가 한 마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선관위위원회가 왜 비어있도록 설계됐는지 그 메커니즘 먼저 짚어봅시다. 위원 9명이 어떻게 구성되냐. 행정부 3인, 입법부 3인, 사법부 3인 이렇게 지명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정치적 편향성 막으려고요. 한쪽에서 다 임명하면 그쪽 편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우선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견제 우선 설계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사무집행 감독 능력은 의도적으로 약화시킨 거예요. 위원장 대행이 직접 인정한 부분이 이겁니다. 위원들은 정치적 의사결정할 때 9분의 1 의결권만 있을 뿐 사무처에 명령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위원회법과 사무총장 규정이 충돌합니다. 한쪽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보좌에서 사무처를 통할한다고 돼 있고 다른 쪽에는 사무총장이 위원장 보좌에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누가 진짜 사무처 보수인지 법조문 자체가 모순이에요. 30년을 이렇게 방치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위원은 비상근, 사무처는 상근입니다. 위원들은 한 달에 몇 번 회의 들어와서 결제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무처는 365일 매일 일하는 직업 공무원들이고요. 그러면 정보, 전문성, 연속성이 세 가지가 어디에 집중되겠습니까? 다 사무처예요. 이게 단순한 행정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조직에서 정보와 전문성과 연속성을 다 가진 쪽이 어디겠어요? 거기가 사실상의 결정권자입니다. 위원회는 결제 도장 찍는 자리고 실질 권한은 사무처가 다 가진 거예요. 이걸 행정학에서 관료제 자생성이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누가 오든 결국 매일 굴러가는 사람이 시스템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본인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잘 챙겼더라면 했을 텐데 못 챙겼다고요. 그런데 챙길 수 있는 구조적 시간조차 없어요. 일주일에 며칠 들르는 위원이 매일 출근하는 사무처를 통제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머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구조예요. 본말이 전도된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머리 자리에 꼬리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같은 헌법기관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냐? 위원이 상근이에요. 매주 회의가 있고요. 자료를 매일 받아봅니다.
그리고 의결사항이 사전에 공개돼요. 그래서 하는 총재나 사무처가 위원회를 우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정반대로 가 있는 거예요. 같은 헌법기관 위상인데 운영구조는 통화위의 거의 반대 모형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선관위위원회를 실질화시키지 않으려 했다는 신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감사 시스템이에요. 사무처 결재사항을 위원회가 사후에라도 감사하는 절차가 있어야 정상인데 그게 없어요. 위원장 대행이 발언해서 인정한 부분도 이거예요. 본인이 결재사항 자체를 다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결재가 끝나면 위원회는 통보만 받는 구조예요. 감사가 없는 결재, 검증이 없는 행정, 책임자가 모호한 의사결정, 세 가지가 한 헌법기관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기에 양분남 의원이 던진 한마디가 결정적이에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전결 처리한 것 자체가 위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한을 행사 안 한 것도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사무처가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헌법이 시킨 일을 안 한 거예요, 결국. 그게 직무유기죠. 이거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사무처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거치면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효율 명분으로 전결로 처리해요. 위원회는 사무처가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만족합니다. 그렇게 한 사안이 두 사안 되고 두 사안이 열 사안 되고 열 사안이 관행이 됩니다. 관행이 된 다음에는 누구도 다시 위원회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처도 이게 자기 권한이라고 굳어졌고 위원회도 이걸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하게 됐거든요. 30년에 걸쳐서 권한이 한쪽으로 흘러간 거예요. 정확히 강물이 한쪽으로 파이듯이요. 여기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구조적 빈틈을 두 진영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한쪽은 민주당 측이에요. 양분남 의원이 오늘 보여준 방식이고요. 빈틈을 법으로 메우자는 겁니다. 전결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자, 위원회 의결 절차를 강화하자, 위원장 상근하로 사무처 통제권을 실질화하자. 정상적 의회 감독 절차를 통한 입법 개혁이에요. 다른 한쪽은 어떻게 활용했냐. 극우 음모론 진영이에요. 같은 빈틈을 빌미로 선거 자체가 조작됐다는 얘기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동원했습니다. 행정 절차의 결함을 가지고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비약시킨 거예요. 이게 같은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정반대 반응입니다. 한쪽은 시스템을 고치자, 한쪽은 시스템을 뒤엎자, 한쪽은 절차로, 한쪽은 비상계엄으로요. 한쪽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한쪽은 군 병력 투입을 준비했어요. 두 진영이 같은 사건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갔습니다. 양측이 소년이 진짜 늑대 왔다고 외칠 때 마을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선관위 구조 문제라는 진짜 늑대가 음모론자들의 가짜 외침에 묻혀버린 겁니다. 그러는 동안 진짜 늑대는 양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었고요. 같은 패턴 또 나왔어요. 진짜 개혁이 필요한 자리를 가짜 음모론이 덮어버리는 패턴. 이거 처음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검찰개혁 논의가 그랬고요. 사법개혁 논의가 그랬어요. 진짜 구조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정치 공방으로 변질되거나 음모론에 덮여서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는 사이 구조는 또 한 단계 더 굳어지고요. 그러면 오늘 이 분석이 도달한 자리에서 한 줄이 떠오릅니다. 허수아비를 세워두니까 음모론이 자라난 겁니다. 이 한 줄이 지난 3년의 사태 전체를 설명해요. 잠시 머무르겠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예요. 위원들은 자기들이 옷 입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고요. 사무처는 임금이 벌거벗은 걸 알면서도 옷 멋지다고 해줬던 거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외쳤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 외친 사람이 오늘 양분남 의원이고 그 외침에 위원장 대행이 본인 입으로 인정한 겁니다. 우리 통찰력이 없고 무능했다, 죄송하다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음모론 말고요. 선관위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모르겠다는 그 답답함, 그게 정확한 감각이었던 겁니다. 위원들 본인도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층으로 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요. 먼저 법체계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헌법 114조는 선관위가 규칙을 제정한다고 정해놨고 공직선거법 151조 9항은 투표용지 규격을 규칙으로 정하라고 명시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무총장 내부 결재로 처리됐습니다. 법률 위에 규칙이 있고 규칙 위에 내규가 있어야 정상인데 내규가 법률을 우회한 거예요. 위계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다른 헌법기관에서도 같은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12.3 이후 흐름과 연결해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윤석열 측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동원한 부정선거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인용되지 않았어요. 음모론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론 소동이 진행되는 동안 선관위의 진짜 구조 문제는 그 소음 속에 묻혀버렸어요. 진짜 늑대가 있었는데 가짜 늑대 소리에 덮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12.3당 일밤에 군 병력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시죠? 선관위 청사로 갔습니다. 명분이 부정선거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음모론 진영은 이 행정 절차의 결함을 활용해서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하는 것까지 정당화하려 했던 겁니다. 행정 결함이 비상계엄의 빌미가 됐어요. 이게 단순한 입법 미비 문제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양분남 의원의 오늘 국정조사 비판은 묻혔던 진짜 문제를 정상적인 의회 절차로 다시 끌어올린 겁니다. 비상계엄으로가 아니라 입법으로요. 비밀 결사로가 아니라 공개된 청문회로요. 같은 문제 정반대 처방인 거죠. 해법도 이미 이 위원장 본인 입에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상근화 필요하다. 사무처 장악권한 부여 필요하다. 입법 모순 해소 필요하다. 본인이 다 말했어요. 그리고 양분남 의원이 요구한 게 투표용지 매수 규칙 즉각 제정이고요. 이건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니에요. 헌법기관 정상화 입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2022년 소쿠리 사태 이후 4년간 연구만 했다고 했잖아요. 왜 연구만 하고 입법은 안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무처가 자기 권한을 줄이는 입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올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권은 음모론 공방에 매몰돼서 진짜 구조 개혁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양쪽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구조는 또 한 단계 굳어졌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시도 선관위, 그러니까 광역시도 선관위들도 같은 구조로 굴러갑니다. 중앙선관위가 허수아비면 그 밑에 17개의 광역시도 선관위는 어떻게 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사무국이 다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4일 시도선관위 입국장이 사전 논의 없이 발행됐다는 게 그 신호예요.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손발은 알아서 움직였던 거고 그 움직임을 누구도 감독하지 않은 거예요. 17개 광역, 226개 기초선관위까지 같은 패턴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거 안 고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선거에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또 어떤 사무처 결재 하나가 규칙 우회로 처리될 거고요. 그러면 또 똑같은 음모론자들이 똑같은 빌미를 잡습니다. 4년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빌미는 또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헌법기관 개혁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사고가 나면 조사하고 조사하면 보고서가 나오고 보고서가 나오면 연구를 한다고 하고 그 사이 다음 정권이 옵니다. 다음 정권은 다른 의제로 옮겨가고 보고서는 서랍에 들어갑니다. 검찰개혁 보고서도 그랬고 사법개혁 보고서도 그랬어요. 선관위 개혁이 같은 길을 안 갈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국정조사가 끝난 뒤가 진짜 시험된 겁니다.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위원들이 자기들을 허수아비라고 인정했다 이 한 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걸 위원들의 무능 얘기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들이 허수아비가 된 게 아니라 허수아비가 되도록 30년 전부터 설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허수아비 옆에 사무처라는 진짜 농부가 있었고 그 텅 빈 자리에 음모론이라는 까마귀가 와서 앉은 겁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들을 핑계로 들어온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끌고 왔고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보고 있던 건 선관위의 무능이 아니었어요. 법체계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비상계엄도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양분남 의원이 던진 질문은 사실 그 무너지는 자리를 다시 세워보자는 작업의 시작이에요.
양분함 의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났을까요? 위원장 대행 본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안을 내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공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시죠?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장 상근화 법안이 진짜 발의될까요? 사무처 권한 재정립이 진짜 입법화될까요? 아니면 또 4년간 연구하겠습니다로 끝날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걸 입법으로 풀지 못하면 다음 선거 끝나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위원장 대행이 앉아서 똑같이 죄송합니다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같은 까마귀들이 또 와서 앉습니다. 이 사안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입법 진행 상황 점검할 테니까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